장례식장에 자식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보다 피곤함이 더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빠, 장례 비용은 저희가 낼게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조문객이 거의 없는 한적한 시간, 그는 실수로 자식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표적 치료제 안 쓴 게 다행이야. 그거 했으면 우리가 다 갚아야 했을 텐데. 그러게 은행 대출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감당했겠어? 자식들의 차가운 말에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아내가 마지막에 이런 대접을 받다니. 엄마 편히 가셨으니까 됐어. 이제 각자 살길 봐야지.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그는 눈을 떴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아내가 준비해둔 따뜻한 미역국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일찍 가? 새로 들어온 과일 정리해야 돼. 그는 마트 셔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며 아침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벽 배송된 과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상한 것은 없는지, 너무 익은 것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7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김 씨였습니다. 매일 아침 우유와 빵을 사가는 단골이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부터 오는 손님들 대부분이 그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마트를 운영하다 보니 이제는 동네의 일부가 된 듯 했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아줌마들이 장을 보러 왔습니다. 그는 손님들의 장바구니를 보며 그날의 저녁 식탁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일 집, 된장찌개를 끓일 집. 그는 묵묵히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의 일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점심시간, 아내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여보, 큰애한테 전화 왔었어. 승진했대. 그래? 잘 됐네. 근데 그 녀석 요즘 통 연락도 안 하고. 돈 벌어서 바쁘겠지. 작은애도 이제 대리됐다고 하더라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잡았지만 요즘은 명절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하나둘 마트로 몰려들었습니다.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아이들을 보며 그는 자신의 자식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매일 과자를 사러 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울 한복판의 회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이 좀 뜸해지자 그는 재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은 앞으로 빼고 새 상품은 뒤로 밀었습니다. 계산대 옆에 놓인 영수증들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문 닫으려고. 응, 조심히 와.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그는 셔터를 내렸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리하고 내일 들어올 물건들을 체크하며 마지막 업무를 마쳤습니다. 피곤했지만 자식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걸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마트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 마트라는 간판이 피곤한 그의 하루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킬 것을 다짐하며 그는 천천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에어컨을 틀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내가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보, 어디야? 아직도 안 일어났어. 미안해. 오늘은 몸이 좀 안 좋네. 그는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트 문을 잠시 닫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이 유난히 노랗게 보였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이래? 병원 가봐야겠다. 괜찮아. 그냥 더워서 그런가 봐. 하지만 그는 아내를 억지로 일으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듣고 곧장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검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러 검사가 이어졌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내는 오히려 그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마른 손을 잡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사이에 옷이 헐렁해질 정도로 빠른 체중 감소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챘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담당이가 부른 순간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췌장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하지만 암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큰애랑 작은애한테는 말하지 마. 걱정할 거야. 아내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를 생각하면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이미 진행성 췌장암 3기였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과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몸 관리를 잘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더 미안하지. 매일 도시락 가져오라고 해서. 그날 밤 그는 아내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마트 문을 닫아둔 채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20살에 만나 함께 보낸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그는 결국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계셔. 전화를 받은 자식들은 바쁘다며 주말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들의 무심한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트는 당분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지만 그는 아내가 몸이 좋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수술은 다음 주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긴 투병 생활을 생각하니 막막했지만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자 그는 마트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문을 연 지 2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진열된 상품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으며 그동안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장 사장님, 정말 파시는 거예요? 동네 할머니들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목이 메일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가서 할게. 병실에 누워있던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워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정말 다 정리하는 거야? 당분간은 내 옆에 있어야지. 그는 마지막 재고 정리를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매상에 연락해서 남은 물건들을 수거해 가라고 했습니다. 냉장고도 비우고 진열대도 정리했습니다. 20년 넘게 매일 아침을 맞이하던 공간이 하루 만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수술 전날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마트는 어떡할 거예요? 이미 정리했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시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내의 수술과 치료가 먼저였습니다. 돈은 나중에 생각해도 됐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자식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아내는 그를 보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있잖아. 말하지 마. 쉬어.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2주에 한 번 아내는 항암제를 맞았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아내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부어올랐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밤새 옆을 지켰습니다. 머리 좀 자를까? 구토가 심해진 아내를 보며 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머리카락도 얼마 안 남았어. 간병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닦아주고 밥을 떠먹였습니다. 힘들었지만 투정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또 그런 말 하면 화낼 거야. 매일 밤 아내는 미안하다고 했고 그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내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늘어나면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습니다. 마트를 정리하며 받은 돈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는 밤에 택시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잠든 시간에 몰래 나가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여보, 밤에 나가지 마. 내가 알아. 결국 아내는 그의 택시 운전 일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비를 벌어야 했고 병원비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이제 치료도 얼마 안 남았어. 그는 매일 아내를 안아주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 효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끝나고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호전되어 갔고 의사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마트를 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괜찮아? 응. 많이 좋아졌어. 곧 집에도 갈 수 있대. 퇴원을 일주일 앞두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암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는 묵묵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간으로 전이가 되었네요. 표적 치료제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치료 비용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더는 치료 안 받을래. 병실로 돌아온 후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제 표적 치료제만 쓰면 된대잖아. 여보, 우리 돈 없잖아. 자식들한테 더 이상 손 벌리고 싶지 않아. 그는 아내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6개월 동안의 항암 치료로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큰애랑 작은애한테 한 번만 더 말해볼게. 그날 밤 그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희도 지금 빚 갚느라 힘들어요. 전세금도 내야 하고. 큰아들의 말에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도 지금 회사에서 힘들어서 죄송해요, 아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작은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됐어. 나 정말 이제 지쳤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고생시키기 싫어. 이제 그만하자. 그동안 고마웠어. 그는 하루 종일 병원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의사를 찾아가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적 치료제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장수덕 씨, 환자분이 치료를 거부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간호사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밤마다 아내 옆에서 잠들지 못하고 지켜보던 그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자. 여기 있는 것도 돈 들잖아.
결국 아내는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다시 한 번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택시 운전으로 번 돈은 이미 바닥이 났고 그나마 남아있던 적금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표적치료제 한 달치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 난 행복했어. 아내는 오히려 그를 위로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아내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그의 마음처럼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아내에게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이거라도 좀 먹어봐. 미안해. 냄새만 맡을게. 창백한 얼굴로 죽그릇을 밀어내는 아내를 보며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이면 통증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어느 날 밤, 아내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애들한테 전화해도 될까?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회사에 있다, 회의 중이다 라는 짧은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의 품에서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여보. 그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해라는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자식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보다 피곤함이 더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빠, 장례 비용은 저희가 낼게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조문객이 거의 없는 한적한 시간, 그는 실수로 자식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표적 치료제 안 쓴 게 다행이야. 그거 했으면 우리가 다 갚아야 했을 텐데. 그러게 은행 대출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감당했겠어? 자식들의 차가운 말에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아내가 마지막에 이런 대접을 받다니. 엄마 편히 가셨으니까 됐어. 이제 각자 살길 봐야지.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식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가 보였습니다. 그토록 헌신적으로 키웠던 자식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속 옷들, 화장대의 립스틱, 부엌의 앞치마까지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서랍 속에서 아내가 쓰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웠어.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그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아내의 미소처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다시 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는 아내의 채취만이 가득했습니다. 식탁에 놓인 2개의 공기, 이제는 하나만 있으면 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마음속 허전함도 깊어만 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집 안의 모든 짐을 정리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작은 상자 하나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큰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깐 요양 갈 거다.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아직 정하진 않았어. 걱정하지 마. 그는 전화를 끊고 아내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전에 아내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여보, 기억나? 작년에 갔던 그 산골 마을.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순박했지? 나 거기서 살고 싶었는데. 지난해 우연히 들렀던 강원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내가 항암 치료를 잠시 쉬던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틀을 머물며 아내는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었습니다. 거기로 가볼까? 그는 작은 트럭 하나를 빌려 짐을 실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아내의 유품이 담긴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문자 하나를 남겼습니다. 아빠는 잠시 쉬고 올게. 걱정하지 마라. 서울을 벗어나는 길, 100미러로 보이는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3시간을 달려 마침내 그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요? 마을 입구의 구멍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혹시 방구할 만한 데가 있을까요? 저기 위쪽에 빈집이 하나 있긴 한데 좀 오래됐어요. 그는 안내받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기와집이었지만 마당이 넓었고 앞으로는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좋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옆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에게는 딱 맞는 금액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최소한의 살림살이를 장만했습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자식들의 전화가 왔지만 그는 단순히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곳을 찾아올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이면 들려오는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그를 깨웠습니다. 마당에 앉아 아내와 마시던 커피를 혼자 마시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할배, 혼자 사시기 심심하시죠? 옆집 할머니가 가끔 텃밭에서 딴 상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밤이면 아내의 일기장을 펼쳐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일기장 속의 아내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여보, 나 여기서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마당에 심은 상추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방울토마토도 심었습니다. 작은 텃밭이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의 생활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온 전화는 몇 번 거절하다가 이제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차가운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파왔습니다. 장수덕 씨, 우리 마트에서 일해보시겠어요? 어느 날 마을 입구의 식자재 마트 주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20년 넘게 마트 하셨다면서요? 여기는 규모가 작아서 더 쉬울 거예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일 시작해도 될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자식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표적 치료제 안 쓴 게 다행이야. 그 말을 떠올리면 아직도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었는데 어머니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다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일은 익숙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꼼꼼하시네요. 직원들은 그의 일 처리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끔 울컥하는 마음을 숨겨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간식을 고르던 모습, 아내가 장을 보러 오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수덕 씨, 오늘은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세요. 집 가면 혼자 드실 거잖아요. 마트 주인 내외가 그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연락 없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제가 연락을 안 받아서요.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자식은 아닌가 봅니다. 그의 쓸쓸한 대답에 주인 내외는 말을 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는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막걸리 한 잔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할배는 자제분들 안 계셔요? 누군가 물으면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있긴 한데 다들 바빠서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새로운 인연들이 조금씩 그 상처를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해질녘에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마트를 할 때 아내가 가져다 주던 도시락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그의 말에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분노보다는 연민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퇴근길에 마트 직원들과 나누는 인사가 따뜻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늦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을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산불이래. 저쪽 계곡 쪽에서 불이 났대. 마트 직원들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대피하셔야 해요. 마을 이장이 확성기를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물건을 정리하고 마트 문을 닫으려는 순간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상호가 계곡에 있어요. 한 여자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소방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몇 살이에요? 10살이에요. 물놀이 한다고.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계곡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20년 전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아내와 함께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상호야. 계곡에 다다르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바위 뒤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 어서. 그는 아이를 업고 계곡을 빠져나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아내가 그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상호야. 마을 입구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여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나이 지긋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덕 씨, 그는 그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임귀순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누구시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알아보기에 충분했습니다. 할머니, 이분 아세요? 상호가 물었습니다. 그게 소방차가 도착하고 마을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덕 씨, 나중에 한번 봬요. 임귀수는 그 말만 남기고 상호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는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을 펼쳐보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난 이상한 일을 겪었어. 창밖의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30년 전 임귀순과 헤어지던 날의 달빛처럼. 소방서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임귀순의 눈빛만이 맴돌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날 상호의 어머니가 마트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꾸 임귀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운명이란 것이 이렇게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일까요? 산불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트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임귀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오후 그녀가 마트를 찾아왔습니다. 수덕 씨,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트 주인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저기 마을 뒤 약국이 보이시죠? 제가 30년 동안 운영하던 곳이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네, 작년에 은퇴했어요. 이제는 그냥 시골 할머니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떠나셔서 죄송했습니다. 말씀도 못 드리고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셨다고 들었어요. 약대생인 제가 마음에 안 드셨다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전 그의 부모님은 약대생과의 만남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너무 잘나면 남자를 무시한다고 말하며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님이 정해준 선에 따라 결혼을 했고 임귀순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혼자 사셨다고 들었는데 네, 일에 너무 바빠서 결혼할 기회를 놓쳤나 봐요. 임귀순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떠난 후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호는 귀순 씨 손자인가요? 아니요, 제 조카의 아들이에요. 부모가 바빠서 제가 주로 돌보고 있죠. 두 사람은 마을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상호가 친구들과 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덕 씨는 잘 지내셨나요? 아내가 얼마 전에 떠났습니다. 임귀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자식들도 이제는 남처럼 지내고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삶이란 게 참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았지만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는 매일 이 벤치에서 해 진력을 바라봐요. 참 예쁘죠? 임귀순이 가리키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둘이 함께 보았던 그 하늘과 같았습니다. 수덕 씨, 우리 이제라도 가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 너머로 석양이 저물어 갔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따스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임귀순은 그에게 차 한 잔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녀의 집 마당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수덕 씨, 오늘은 제가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임귀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상호, 사실 저는 그 아이의 할머니예요. 그 아이의 할머니가 된 건 제가 혼자 키운 아들 때문이에요. 그는 찻잔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혼자 키우셨다고요? 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이에요. 수덕 씨.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당신이 떠나고 3개월 뒤에 알게 됐어요. 배가 불러왔을 때
너무 무서웠죠. 임귀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찾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미 다른 분과 결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어요.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그가 떠난 후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망하진 않았어요.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약사가 되어 이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았어요. 아들 이름이 뭡니까? 민식이에요. 지금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죠. 상호를 여기 자주 보내는 건 제가 심심해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식이는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그저 제가 미혼모라는 것만 알고 있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민식이가 있었으니까요. 임귀순은 오히려 그를 위로했습니다. 어릴 때 민식이가 아버지를 찾겠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당신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마당에 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임귀순이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민식이는 잘 자랐나요? 네, 좋은 아들이에요. 당신을 닮아서 참 성실하고 착해요. 임귀순은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민식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네요. 그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린 민식이의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이 보였습니다. 귀순 씨,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가끔 상호를 봐주세요. 상호도 당신의 손자니까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고 꽃들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달빛이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임귀순의 집 마당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덕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임귀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민식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방금 알게 된 자신의 아들, 그리고 손자의 존재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가 알 권리가. 알아요. 하지만 지금 민식이는 행복해요. 좋은 아내와 아들이 있고 자신의 일도 잘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임귀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받을 상처가 두려워요. 당신이 다른 자녀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더구나 그들이 어머니의 치료를 외면했다는 사실까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임귀순의 말이 이해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갑자기 임귀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식이었습니다. 응, 민식아, 상호는 잘 지내고 있어. 그래, 이번 주말에 데리러 온다고? 알았어. 통화를 마친 임귀순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민식이가 상호를 데리러 온대요.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저 마을 어르신으로 상호를 구해준 사람으로만 만나겠습니다. 임귀순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저 혼자만 간직했던 비밀이에요. 이제는 당신과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네요. 그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참 이상하게 흘러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으로 키웠던 자식들은 등을 돌렸는데 알지도 못했던 아들은 이렇게 바르게 자라 있었습니다. 민식이가 어릴 때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임귀순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밤새 열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때 민식이가 처음으로 아빠를 찾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많이 울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이번에는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빠,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돈.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임귀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늦었네요. 들어가 보시죠.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수덕 씨, 약속해 주세요. 민식이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하겠습니다. 대신 저도 가끔 상호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임귀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이제 달빛 아래 묻혀 또 다른 30년을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말이 되자 민식이 상호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마트 안쪽에서 일하며 그들을 피했습니다. 어르신, 안 계세요? 민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마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 여기 계셨네요. 저번에 우리 상호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차갑게 대답하려 했지만 민식의 눈빛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르신,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시죠. 제가 고기라도 구워드리고 싶은데.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빠서 다음에요. 하지만 민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말에도 그 다음 주말에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이건 저희 집사람이 담근 김치예요. 꼭 드셔보세요. 저번에 말씀하신 텃밭, 제가 주말에 와서 좀 도와드릴게요. 그럴 때마다 그는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식의 따뜻한 마음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민식이가 많이 찾아오네요. 마트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요. 왜 그러세요? 귀한 인연인데.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임귀순과의 약속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민식이 혼자 마트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르신을 보면 왠지 정이 가요. 제가 너무 무례했나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 계속 찾아와도 될까요? 상호를 구해주셨다고 한 뒤로 어르신께 뭔가 계속 의지하게 되네요. 민식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그는 더는 차갑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오세요. 그날 이후로 민식은 더 자주 마트를 찾았습니다. 가끔은 상호와 함께, 가끔은 혼자서. 어르신, 이거 제가 직접 만든 막걸리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르신, 요즘 허리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는 좋은 한의원이 있어요. 점점 그도 민식의 따뜻한 마음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혈연의 끌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인연의 힘이었을까요? 민식의 모습에서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임귀순도 이런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가끔 그녀의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그는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에 제가 회사 일로 외국 나가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래? 몸 조심하고. 그동안 상호 좀 봐주세요. 어머니, 혼자는 좀 벅차실 것 같아서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민식의 진심 어린 걱정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혈연의 끌림은 이렇게 강한 것이었을까요?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민식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후 어느 날 저녁 그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뒷산 정자에 앉았습니다. 사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제안이라니?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유기농 식품 회사거든요. 요즘 사업을 확장하면서
유통 쪽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냥 여기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 어르신 20년 넘게 마트를 운영하셨잖아요. 그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래도 난 민식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서울에 오시면 돼요. 숙소도 제가 다 준비해놨고요. 그는 망설였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의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찾은 곳이었는데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매일 밤 아내의 영정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민식이가 자꾸 제안을 하는데. 문득 임귀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죠. 자신은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민식의 곁에서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결국 그는 민식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회사는 생각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전국의 유기농 농가들과 계약을 맺고 식당과 마트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쪽이 어르신 사무실이에요. 창가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상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오랜 마트 운영 경험이 도움이 되었고, 특히 산지 농가들과의 소통은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역시 어르신이세요. 농가분들이 어르신을 정말 좋아하시네요. 민식은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뿌듯함이 교차했습니다. 주말이면 마을로 내려가 임귀순과 상호를 만났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임귀순이 물었습니다. 네, 민식이가 많이 도와줘서요. 다행이에요. 우리 민식이가 수덕 씨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그의 유통 노하우는 회사의 큰 자산이 되었고, 민식은 그를 더욱 신뢰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우리 회사 이사로 취임하셔야겠어요. 그렇게까진 안 해도. 아닙니다. 어르신의 능력을 인정받으셔야죠. 그렇게 그는 회사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비밀을 간직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보, 난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밤마다 아내의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에 후회보다는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식은 매일 아침 그를 찾아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것은 어느새 그들만의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들의 진심 어린 인사를 들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날이 오길. 회사 일이 바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거래처와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빠, 여기서 이렇게 잘 지내고 계셨네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제 아빠가 대기업 이사라면서요. 동창한테 듣고 깜짝 놀랐어요. 큰아들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나가라.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야. 아빠, 엄마 치료비도 없다더니 이렇게 잘 나가고 계셨네. 작은아들이 책상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할 말 있으면 퇴근하고 하자. 아니요. 지금 하시죠. 우리도 바빠요. 그때 민식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무슨 일이세요? 누구야? 이 사람은? 큰아들이 거칠게 물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대표시다. 얼른 사과하려. 그의 말에 자식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뢰를... 민식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사님과 용건이 있으시다면 저녁에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나갈 시간이다. 아빠,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아세요? 빚도 있고
엄마 돌아가실 때는 어디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사정이 있었잖아요. 사정. 내 어머니 생명이 달린 일인데. 자식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 우리도 이제 많이 후회해요. 그때 엄마한테 잘할 걸.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아빠, 제발 돈이 꼭 필요해요. 이자라도. 너희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줄 게 없다. 민식이 조용히 경비실에 전화했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들이 와서 자식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아니에요. 제가 더 마음이 아프네요.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임기순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덕 씨, 민식이한테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난 자식들을 두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민식이가 많이 걱정하네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 키운 걸까요? 그의 한숨 속에는 긴 세월의 후회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 소동이 있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빠, 이렇게 문전박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서류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빠, 아파트 대출이자가 너무 높아졌어요. 이러다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요. 내 선택이었잖아.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사더니만 내가 이럴 줄 진작에 알았다. 그래도 아빠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큰 회사 이사로 계시면서. 그때 민식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식은 그의 책상 위에 깔끔하게 커피를 놓고 어제 거래처에서 받은 과일도 예쁘게 깎아내왔습니다. 큰아들은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랑은 뭐가 그렇게 친밀하신 거예요? 저희보다 더. 민식이는 적어도 내 마음을 읽으려 노력하지. 죄송하지만 나가주시겠어요? 이사님께서 피곤해하세요. 뭐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때 작은 아들도 들어왔습니다. 형, 잘 됐다. 아빠, 나도 할 말 있어요. 사업 자금 좀. 그는 탁자를 3개 쳤습니다. 그만. 이제 그만해.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 너희한테는 이제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아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그만하라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너희가 뭐 했는데? 표적 치료제 안 쓴 게 다행이라고 했던 건 누구야? 자식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민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이사님에게 이 나이의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걸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이. 큰아들이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맞아요. 당신이 뭔데? 그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가족이었다면 어머니 마지막까지 지켜줬어야 했겠죠.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제 가. 다시는 오지 마. 자식들이 나간 후 민식은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 그는 민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피를 나눈 아들이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저녁, 그는 임귀순과 함께 마을 뒷산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길은 3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수덕 씨, 요즘 민식이랑 잘 지내시나요? 네, 너무 잘해줘서 오히려 마음이 아파요.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은 모든 걸 털어놓고 싶어요. 내가 내 아버지라고. 임귀순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지금 민식이는 행복해요. 이대로가 좋아요. 하지만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친자식들은 이제 완전히 등을 돌렸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줄 알면서도 민식이는 나를 이렇게 따르고 임귀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운명 아닐까요? 우리가 젊은 시절 헤어진 것도,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그는 주머니에서 민식이 어렸을 때 사진을 꺼냈습니다. 임귀순이 준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왜 부모님이 그때 우리를 반대하셨는지. 젊은 날의 선택이 이렇게 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네요. 수덕 씨,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게 내 운명이라고. 민식이에게는 좋은 어른으로 남고 싶어요. 해가 저물어가며 산자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민식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죠? 상호도 보고 싶어 하고.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가야겠네. 어르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응. 사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저를 친아들처럼 생각해 주신다고.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도 내가 자식 같아.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식은 그런 그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아버님, 우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제가 잘 모실게요.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민식이의 인생에 좋은 어른으로 남기로,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여보, 그날 밤 아내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못 키운 자식들은 이제 남이 되었는데 모르는 사이 이렇게 좋은 아들이 있었네요. 이게 다 운명이겠죠? 달빛이 창가에 비쳤습니다. 마치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회사는 민식의 경영 수완과 그의 유통 노하우가 더해져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전국의 주요 유기농 매장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한번 봐주세요. 민식이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뭔데? 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직거래 장터예요. 아버님이 늘 말씀하시던 거 있잖아요. 정직한 농부들이 제값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는 서류를 넘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오랜 꿈을 민식이 이렇게 실현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상호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상호는 더욱 그와 친밀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상호가 웬일이니? 오늘 과학경진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그는 상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의 핏줄임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이 비밀이 이제는 그리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어머니랑 같이 저희 집에서 식사해요. 임귀순도 이제는 자주 서울을 오갔습니다. 세 사람은 가끔 조용히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빠 아파트 경매 들어갔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 선택이었잖아. 그래도 아빠가 이제 그만하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아팠겠지만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인생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식은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아버님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에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친부라는 사실도 모른 채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너희를 만나서 행복하다. 퇴근 후 세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상호는 할아버지 옆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저도 아빠처럼 회사 운영할 거예요. 그래. 우리 상호가 꼭 그럴 거야.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운명은 그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했습니다. 비록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안고 있지만 이제 그의 삶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식과 상호가 손을 흔들며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